전세자금 도와줬다가는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세계 최고 일본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관련된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추측하건대 최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뭐 상속세 과세 체계도 좀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다른 나라 사례 그런 기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굉장히 요즘 우리나라 뭐 특정 드라마도 그렇고요, 백신도 그렇고 뭐 어떤 방역도 그렇고 잘 이렇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OECD 선진국 안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정말 많이 발전한 나라가 되는데, 이런 세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선진국에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좀 이렇게 잘 체계를 잡고 개선할 거는 좀 개선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설마 이것만 쏙 빼고 안 하고 그러진 않겠죠? 저는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전경훈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네요. 2021년 10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서머리거든요. 기사 서머리 잠깐 봐볼게요. 선진국에 비해서 초라한 한국 공제액. 일본은 매년 1140만원 기본공제, 이제 증여세인가 봐요. 매년 1140만원? 주택, 교육, 결혼, 별도로 혜택.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용도별로 목적에 따라서 공제액이 따로 있더라고요. 미국과 일본은 증여로 부의 이전 유도하고 있다. 투자, 기부 등 경제 활력 촉매로 작용한다. 그리고 한국 증여세율 완화가 어렵다면 공제 한도 확대가 대안될 수도 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증여 상속세 가지고 이게 상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시리즈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서 중도금을 내고 이후 본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 상환했다. 자, 이거 증여입니까? 아닙니까? 증여 아니죠. 내가 받아서 갚았잖아요. 자, 그런데 국세청은 아버지가 A씨에게 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제 뭔가 좀 소명을 잘 못하셨나 봐요. 무조건 하진 않을 거예요.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6천만 원 부과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빌린 돈 대부분을 상환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받은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시켰다. 그 결과 권익위는 아파트 취득 당일 대출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국세청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서 A씨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제가 이걸 보고 두 가지를 놀랐어요. 아니, 권익위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놀랐고, 두 번째는, 아니, 국세청이 그래도 굉장히 좀 이런 거 좀 깐깐하게 하고 소명할 기회도 주고 하는데, 왜 이런 걸 놓쳤을까? 좀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분명히, 이게 딱 보면은, 아파트 취득 당일 대출을 받아서 상환했기 때문에 이거 금방 좀 됐을 텐데, 물론 이제 제가 뭐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뭐 실무를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는 젊은 층 가운데 증여세를 얻어마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는데, 단기간 집값이 치솟으면서 증여공제 한도와 집값 사이의 괴리가 커진 만큼 부모 찬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환경이다. 이게 정말 지금 좀 많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부의 대물림이 좀 이렇게 가고 있죠. 물론 이제 그렇게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가는 것도 문제이긴 해요. 자, 그런데 증여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큰 탓에 세제 개편 논의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을 거는 좀 막으면서 개편할 건 개편하자는 거죠. 왜,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까지 저 증여세 상속세 기준이 아주 오래됐잖아요. 한 20년 전인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바꿀 거는 좀 바꾸면서 지나친 부의 대물림은 좀 이렇게 좀 막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의 대물림 조장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아예 하나도 안 건드려 버린다는 거죠. 마치 이거는 뭐랑 비슷합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죠. 이건 좀 그런데. 자, 어쨌든
아파트 등 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서 증여세는 더 이상 소수 부유층만의 세금이 아닌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누구나 겪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좀 현실에 맞게끔 좀 이렇게 바꿀 때도 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이제는 부의 이전 규모를 좀 더 확대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장 상속 증여세율을 낮추는 게 국민 정서상 어렵다면 상속 증여 공제 한도를 넓히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세율 자체가 10에서 50%인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기존의 양도소득세가 42%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45%로 되고 그리고 이제 중과가 들어가면서 최고 75까지 가니까 지금 사실 양도소득세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상속 증여세가 너무 낮다. 50%니까. 그건 좀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그래도 남았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세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건 거고 원래 상속 증여세가 더 높았어요. 50%로. 그런데 양도세 중과가 되니까 약간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저 세율이 높다고 좀 낮다고 낮추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100번 양보해서 그게 맞다고 치면은 그럼 차라리 공제 한도라도 좀 넓히는 게 합리적 아니냐 이런 취지의 기사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OECD 평균하고 비교하는 거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평균 매매가죠. 평균. 중위 가격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가운데 있는 걸 찝는 거라고. 그러니까 평균하고는 다르다고. 근데 증여세 공제액을 보면은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 뭐 미성년 2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0년 합산이에요. 자, 그런데 주요 선진국 증여세에 보면은 자, 미국은 부모 1인당 자녀 상속 증여 통합을 해서 1170만 달러, 약 138억 원. 뭐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네요. 예,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일본 매년 1140만 원, 110만 원. 매년. 이게 좀 특이했고요. 주택 취득 자금은 최대 1억 2,400만 원. 그리고 이제 뭐 결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좀 특이했어요. 독일 자녀나 손자녀에게 20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거주주택을 상속 증여할 경우는 비과세. 200제곱미터면은 전용이라고 치면은 이게 한 6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공용으로 보면 한 80평? 90평?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라고 합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증여공제 한도는 초라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상속 증여세제 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10년간 5천만 원에 불과한 한국의 자녀 증여 공제 한도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같은 정부입니다. 그전 정부 아니에요. 자, 미국은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상속 증여 통합 공제 한도가 부모 1인당 총 1170만 달러. 138억. 1인당.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이거 해가지고 최대치 하면은 이론상 276억. 어마어마한 거죠. 이는 초고액 부자들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도록 하되 웬만한 국민은 다음 세대로 부의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한 셈이다. 여기도 증여세 40%네. 우리 50%인데. 근데 공제는 훨씬 더 크고. 미국은 너무 선진국이라서 우리가 좀 따라가기에는 벅찰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뭐 다른 문화나 뭐 방역에서는 우리가 더 한 것처럼 하고 이거는 또 선택적으로 빼는 건 좀 아니잖아요. 같이 갈 거면 같이 가야죠. 저는 우리나라가 더 잠재력이 크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 미국은 자유로운 부의 이전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경제 효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베이비 부모와 고령층이 보유한 천문학적 자산이 후손들에게 활발히 이전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이전된 부를 활용해서 창업, 자선단체 지원, 주택 구입 등 경제적 활동을 촉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니까 이제 건전하게 이게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 쌓아두고 자기들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창업을 하고 하면은 더 부자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특히 여기는 이제 기부 같은 걸 많이 하죠. 반면 한국은 공제 규모 자체가 적다 보니 국민 사이에서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1억 4천만 원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절세 팁으로 통하는 슬픈 현실이다.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태어나자마자 2천, 10살 되면 2천,
성인이 된 후에 20살에 5천, 30살에 5천, 그러면 1억 4천. 이것도 태어나자마자 하셔야 되는 겁니다. 10살까지 2천이니까 10년에, 그거를 10년에 2천을 10살에 2천으로 착각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살 되기 전에 9살쯤에 늦지막하게 하고, 10살 넘었으니까 12살에 또 한 번 하고,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역산해가지고 10년 동안 합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그렇고, 일본 볼까요, 일본? 상속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도, 상속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가 봐요. 주택 취득과 교육 등 여러 항목에서 폭넓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처럼 10년 합산이 아닌 매년 1년마다 1140만 원의 증여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기본 공제 외에 증여 목적별로 별도의 공제 혜택을 준다. 2012년 처음 도입한 주택 취득 자금 공제는 최대 1,200만 원, 1억 2,40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고, 교육으로 쓰는 용도는 1억 5,500만 원, 결혼 육아 자금은 1억 원을 각각 공제해 준다. 이게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거네요. 좀 특이하네요. 좋은 것 같은데요. 자, 김용룡 전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고령층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세대 간 부의 이동 수요가 점점 확대될 거다. 세제 혜택으로 부의 이전을 가속화해 경제 활력을 키운 미국과 같이 한국도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 한 세정당국 관계자는 현재 5천만 원에 머무르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원 수준으로 올리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성년 자녀한테 주면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10년간. 그리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한테 하는 것도 5천만 원이고. 근데 그게 10년이거든, 10년. 뭐 요거를 좀 이렇게 뭐 1억 정도 올리는 거, 이 정도 어떠냐. 이거 5천을 1억으로 늘렸다고 해서 뭐 부의 불평등이 엄청 심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부 관계자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증여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서 증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니 편법 증여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공존하는데, 세율, 과세표준, 공제 등 전체적인 틀에서 다른 나라 사례를 모니터링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제가 좀 해석을 해볼까요? 세율, 과세표준, 공제 등 전체적인 틀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모니터링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지금 당장 안 하겠다.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달라진 경제 규모 그리고 높아진 집값에 따라서 좀 뭔가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선택적인 OECD 사례를 하는 건 반대합니다. 선택적으로 OECD에서 뭐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비교를 같이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같은 비슷한 수준이 됐다면은 충분히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이게 그렇게 맞게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어떤 치열한 고민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이렇게 막 토론도 하고 의견이 달라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정말 좋으면은 인정하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럼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받아들일 줄 알고, 그런 과정에서 더 이렇게 좀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공제액을 5천에서 1억 올리면 뭐 선진국이다, 이게 저는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1억이냐, 이거부터 이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처음 만들었을 때 이 5천만 원으로 했을 때 그 뭔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의 경제 상황, GDP 수준, 물가 수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뭐 이런 걸 다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2억이 되고 3억도 되고 그런 거지,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은 저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걸 보니, 이 행간에 숨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까 여기도 이거 나왔는데, 자 보십시오. 이 권익위 사례. 내가 부모한테 3억을 빌리고 곧바로 상환을 했잖아요. 물론 부모 자식 간에 저렇게 차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저게 증여가 아니라 실제 금전 소비 대차인 거로 밝혀지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길 수가 없는 것이고, 금전 소비 대차에 따라서 그냥 과세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걸 보고 어떤 편법 증여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편법 증여라는 말을 그냥 정서상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가 자녀한테 그냥 좀 내가 생각했을 때 많이 물려주고 뭐 그래 버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세금도 내고 했는데 그냥 편법이라고 막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약간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증여공제 한도를 높여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증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편법 증여 대응을 강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를 안 내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증여인데 차용으로 가장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편법이 맞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고 취득세를 다 냈어요. 아니 그러면 그게 왜 편법 증여입니까? 세금 낼 거 다 내고 했는데. 근데 뭔가 내 정서에 안 맞는 거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쟤들은 부모 잘못한 맛으로 하는 거. 물론 이게 좀 배는 아플 수 있죠.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죠. 약간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아니 그렇다고 편법을 저질하는데 편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잘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고, 제가 현재 그 대학원 다니면서 그 조세법을 전공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항상 그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근거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좀 아쉽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위에 있는 리더들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리더들이라고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럼 정치하시는 분들, 정책하시는 분들, 고위 관료직이신 분들이 그래도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라는 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20년 전에 이 증여세 공제를 5천만 원 했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 수준은 이랬고, 그러해서 5천만 원으로 했어. 그 당시 물가 수준이 어땠고. 근데 우리가 20년 지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많이 좋아졌잖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그러니까 집값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라든지 해외 사례를 봤더니 이 정도 보면은 1억 정도가 맞는 것 같아. 아니 그러면 그 과정이 논리적이고 합당하면 국민들이 이해해요. 그게 1억이 됐든 뭐 8천만 원이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과정이 잘 모르겠고 너무 약간 주먹구구식인 것 같고 너무 약간 정량적이 아닌 정서적인 것 같으니까 좀 이게 좀 반감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짧은 생각은.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서 실제 어떻게 좀 이게 정말로 법이 바뀔지 될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게 계속해서 변화되는 세법이라든지 그런 거 잘 체크하시려면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많이 좀 내용을 개편해 가지고 정규 과정 이렇게 모집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11월부터 12월 이렇게 2개월 동안 하는 과정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또 유튜브 멤버십도 하고 있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이게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같이 좀 하게 해서 채널을 또 개설했어요. 네, 그거는 제가 텍스트 기반의 그건데 또 첫 달 무료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계속 같이 저와 함께 가시는 거고, 마음에 안 드시면 구독했다가 해지하시면 되거든요. 첫 달 무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날씨가 좀 요즘에 많이 변덕스럽고 추워졌는데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